Get me a live feed from the streets immediately. Look at the rating. It is still climbing. This is unprecedented. 일본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NHK에서 방영된 단 90분짜리 한국 다큐멘터리가 시청률 87%를 기록하며 일본 방송 역사를 다시 썼습니다. 거의 모든 일본인이 TV 앞에 앉았고 방송이 끝나자마자 SNS는 마비됐습니다. 일본인들이 그런 끔찍한 짓을 한국인들에게 벌였다니. 왜 학교에서 이걸 가르쳐주지 않았나? 평생 속아 살았다. 너무 부끄럽고 죄스럽다. 우리 할아버지 세대가 저런 일을. 왜 지금의 아버지 세대들은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는가? 충격과 죄책감에 휩싸인 일본. 시민들의 댓글이 밤새 쏟아졌습니다. 보수신문은 맹비난했고 국회는 긴급 소집됐으며 우익단체는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대체 그 90분 안에 무엇이 담겨 있었길래 일본 전체가 이렇게 흔들린 걸까요? 이 다큐를 제작한 사람은 NHK의 베테랑 PD 미야자키 유타. 그는 한국의 문제점을 찾으러 갔다가 오히려 일본이 숨겨온 어두운 역사를 마주했습니다. 방송 후 그는 고백했습니다. 저는 편견을 가지고 한국을 취재하러 갔습니다. 하지만 돌아올 때는 일본인으로서 부끄러움을 안고 왔습니다. 퇴근 후에도 학원으로 달려가는 한국 직장인들, 할아버지 세대의 희생을 감사하며 배우는 젊은이들, 그리고 일본이 외면한 어두운 역사. 그가 목격한 한국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일본인 PD의 눈으로 직접 목격한 진짜 한국 이야기, 그리고 일본 사회를 뒤흔든 87%의 진실을 공개합니다. 그 전에 인생 다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더 많은 세계 곳곳의 감동, 사연을 찾아 전해드릴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야자키 유타입니다. NHK에서 15년째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있는 프로듀서죠. 제가 담당했던 프로그램들은 주로 일본 사회의 문제를 다뤘어요. 고령화, 경제 침체, 지역 소멸 같은 무거운 주제들이었습니다. 무거운 주제. 아니, 이건 남들이 제 다큐를 판단한 말이고요. 사실은 일본의 현재 모습들입니다. 외면해선 안 될. 그러나 모두 관심 바뀐 현실이죠. 2024년 가을, 저는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국장님이 새로운 기획을 제안했어요. 한국을 다뤄보라는 거였죠.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내키지 않았습니다. 제 머릿속 한국은 그저 이웃 나라일 뿐이었어요. K-팝이니 드라마니 하는 것들이 유행하긴 했지만 저한테는 별로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약간의 반감 같은 게 있었죠. 왜 요즘 젊은 친구들은 한국 것만 좋아하는 걸까? 일본 것은 왜 안 보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국장님은 말했습니다. 시청자들이 궁금해한다고요. 왜 한국은 저렇게 빠르게 성장했는지, 일본은 왜 제자리인지 비교해보면 좋겠다고 했어요. 제목도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일본의 현재 왜 이렇게 되었나? 였죠. 저는 그 제목이 마음에 들었어요. 뭔가 우리가 잘못 가고 있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원인을 찾겠다는 의지가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한국과 비교하면 일본이 여전히 우위에 있다는 결론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회의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의 성장에는 분명 허점이 있을 거라고요. 우리가 그걸 찾아내면 시청자들도 안심할 거라고 했습니다. 젊은 작가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게 정말 다큐멘터리의 목적이 맞냐고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팀 구성이 끝났어요. 카메라 감독 2명, 작가 3명, 그리고 통역을 맡을 제1교포 스태프 1명이었습니다. 예산은 꽤 넉넉했어요. 본사에서도 이 프로그램에 큰 기대를 걸고 있었죠. 2025년 1월 우리는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기내에서 저는 자료를 다시 훑어봤어요. 한국의 GDP 성장률, 반도체 수출액, 문화 콘텐츠 시장 규모 같은 수치들이었죠. 숫자만 보면 인상적이었지만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통계는 얼마든지 포장될 수 있으니까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가 오후 3시였습니다. 공항은 깨끗했고 넓었어요. 안내 표지판들이 여러 언어로 친절하게 써 있었죠. 사람들은 질서정연하게 움직였습니다. 카메라 감독이 중얼거렸어요. 생각보다 괜찮네요, 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겉모습은 누구나 꾸밀 수 있다고요. 우리가 진짜 찾아야 할 건 그 이면에 있는 문제점들이라고요. 그게 제 역할이라고 믿었습니다. 호텔로 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을 봤어요. 고층 빌딩들이 질비했고 거리는 활기차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확신하지 않았어요.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취재가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챕터 2. 첫 번째 촬영 장소는 경부고속도로였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어지는 길이라고 했어요. 차를 타고 달리면서 저는 감탄했습니다.
넓고 잘 정비된 도로였거든요. 1970년대에 만들어졌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통역 스태프가 말했습니다. 이 도로를 만들 때 온 국민이 나섰다고요. 저는 의아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갔거든요. 휴게소에 들렀을 때 한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팔순이 넘어 보였어요. 지팡이를 짚고 계셨죠. 카메라를 보시더니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일본 방송이냐고요.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할아버지는 자리에 앉으셨어요. 들어보라고 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1960년대 말 자기가 20살 때였다고 합니다. 먹고 살기 힘든 시절이었대요. 그때 고속도로를 만든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했어요. 다들 미쳤다고 했답니다. 돈도 없고 기술도 없는데 무슨 고속도로냐고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달려갔대요. 삽 하나 들고 공사장으로요. 다른 청년들도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수만 명이 모였대요. 산을 깎고 땅을 고르고 다리를 놓았답니다. 왜 그렇게 했냐고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나라를 일으켜 세워야 했다고요. 일본한테 빼앗겼던 나라,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 이대로는 안 된다고 생각했대요. 자식들만큼은 굶기지 말아야 한다고요. 저는 그 말에 숨이 막혔습니다. 할아버지는 계속 말씀하셨어요. 새마을 운동 때도 그랬다고요. 온 국민이 나섰대요. 마을마다 길을 닦고 지붕을 고치고 저수지를 만들었답니다. 밤새 일하고 또 일했다고 했어요. 돈은 받았냐고 물었더니 웃으셨습니다. 무슨 돈이냐고요. 나라를 위해서 한 건데 라고 하셨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무보수로 국가 사업을 한다고요? 상상할 수 없었어요. 다음날 서울 대학가로 갔습니다. 한 카페에서 젊은이들이 모여 있었어요. 20명쯤 됐죠. 책을 펼쳐놓고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모임이냐고 물었더니 역사 스터디라고 했어요. 23 여학생이 말했습니다. 한국 현대사를 공부한다고요.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야 한다고 했어요. 그분들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야 감사할 수 있다고요. 옆에 남학생도 거들었습니다. 그 감사함이 있어야 우리도 더 열심히 살 수 있다고 했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일본 젊은이들은 기성세대를 원망했거든요. 빚만 남기고 망친 나라라고 불평했죠. 감사? 그런 거 없었습니다. 한 학생의 노트를 보여달라고 했어요.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1910년 나라를 빼앗김, 독립운동가들의 희생, 1945년 해방, 1950년 전쟁, 1960년대 산업화, 1970년대 새마을운동. 마지막 줄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우리는 그분들의 희생 위에 서 있다. 저는 그 문장을 보고 전율했습니다. 저녁에 한 노인정을 방문했습니다. 할머니들이 모여 계셨어요. 차를 마시며 옛날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죠. 제가 일본에서 왔다고 하자 한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독립운동을 하셨대요. 일본 경찰에 잡혀가서 고문당하시고 결국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도 감사하다고요. 아버지가 목숨 걸고 지킨 나라에서 자식들이 잘 살고 있다고, 손주들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다닌다고 했어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이게 한국의 힘이었어요. 세대와 세대가 이어져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세대의 희생을 젊은 세대가 기억했고 감사했고 그래서 더 열심히 살았던 겁니다. 일본은요? 그 고리가 끊어졌어요. 각자 살았죠. 호텔로 돌아와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 그 밑바닥에는 감사와 연결이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 비결이었어요. 챕터 3. 셋째 날 우리는 강남으로 갔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거리에 나섰을 때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사람들의 걸음걸이부터 달랐습니다. 빨랐어요. 목적이 명확했죠. 도쿄의 신주쿠나 시부야와는 느낌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오후 6시 퇴근 시간이었습니다. 일본 같았으면 사람들이 이자카야로 몰려들 시간이죠. 아니면 파친코에 가거나 그냥 집으로 향하거나. 그런데 여기는 달랐어요. 사람들이 학원 건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직장인들이 가방을 맨 채로 영어학원, 컴퓨터학원으로 향했죠. 저는 통역 스태프에게 물었어요. 저 사람들 퇴근한 거 맞냐고요. 맞다고 했습니다. 한 건물 앞에 멈춰 섰어요. 간판에는 AI 실무 과정, 파이썬 기초반, 데이터 분석 심화 같은 문구들이 빼곡했습니다. 오후 7시 수업인데도 강의실마다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어요. 카메라 감독이 중얼거렸습니다.
저 사람들 언제 쉬는 거예요? 라고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일본 직장인들은 퇴근하면 그냥 쉬거든요. 아니, 쉬는 게 아니라 시간을 흘려보내는 거죠. 술 마시고 TV 보고 스마트폰 들여다보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우리는 한 영어학원에 들어가 봤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직장인이 원어민 강사와 열심히 대화하고 있었어요. 발음이 서툴렀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쉬는 시간에 그에게 물었죠. 왜 이렇게까지 하냐고요. 그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회사에서 살아남으려면 영어는 기본이라고요. 글로벌 시장에서 일본 기업들과 경쟁해야 하는데 영어 못하면 토태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일본 직장인들은 퇴근하면 뭐 하냐고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다음날 저녁 우리는 강남역 근처 카페 거리로 갔습니다. 오후 8시였어요. 카페마다 사람들로 가득 찼는데 이상한 광경이었습니다. 술을 마시는 게 아니라 책을 읽고 있었거든요. 노트북을 펼쳐놓고 공부하거나 여러 명이 모여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한 카페에 스터디룸 예약 가능이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어요.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유리로 칸막이 된 작은 방들이 있었고 각 방마다 4~5명씩 모여 앉아 있었죠. 어떤 팀은 경제서적을 읽으며 토론했고 어떤 팀은 태블릿으로 뭔가를 발표하고 있었습니다. 통역 스태프가 설명해줬어요. 독서 모임이라고 했습니다. 퇴근 후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책을 읽고 생각을 나누는 거라고요. 요즘 젊은 직장인들 사이에서 유행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일본에도 독서 모임이 있긴 하죠. 하지만 소수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퇴근 후 술집에 가거나 집에 가서 넷플릭스나 봤어요. 책 읽는 사람이 얼마나 되나요? 한 독서 모임에 허락을 받고 인터뷰했습니다. 29살 여성 직장인이었어요. 그는 말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권씩 읽는다고요. 모임에서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생각이 넓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었어요. 일본 직장인들은 퇴근 후에 뭐 하냐고요. 저는 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나흘째 우리는 코딩 학원을 촬영했습니다. 밤 9시였는데도 강의실이 꽉 찼어요. 화면에는 복잡한 코드들이 빼곡했고 강사는 AI 기술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수강생들은 대부분 직장인이었어요. 한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낮에 일하고 밤에 또 공부하면 힘들지 않냐고요. 그는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안 하면 더 힘들다고요. 기술은 계속 바뀌는데 가만히 있으면 회사에서 쓸모 없어진다고 했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직원 교육을 안 시켜주죠? 여기는 스스로 배워야 한다고 했어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평생 고용을 약속했지만 그 대신 성장을 멈췄어요. 직원들도 멈췄죠. 회사에 의지하며 그저 시키는 일만 했습니다. 배우려 하지 않았어요. 저녁 10시 우리는 촬영을 마치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어요. 학원 건물마다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고 카페마다 공부하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서점 앞을 지나가는데 직장인들이 책을 사서 나왔어요. 밤 11시가 다 됐는데도 거리는 활기찼습니다. 도쿄는 어떤가요? 이 시간이면 이자카야에서 취한 샐러리맨들이 비틀거리며 나오죠. 아니면 집에서 TV나 보거나요. 책? 공부? 그런 거 하는 사람 별로 없었어요. 팀원들과 호텔로 돌아오는 길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작가 한 명이 조용히 말했어요. PD님 이거 우리가 이긴 게 아니네요. 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진 게 아니라 싸울 생각조차 안 하고 있었다는 걸요. 챕터 4. 일주일째 우리는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으로 향했습니다. 사실 저는 가기 싫었어요. 역사 문제는 복잡하고 민감했거든요. 하지만 작가 한 명이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한국의 성장을 이해하려면 과거를 봐야 한다고요.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차갑고 무거웠어요. 옛 간방들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고 좁고 어두운 공간에 고문 도구들이 전시돼 있었습니다. 물고문, 전기고문, 손톱뽑기. 일본 경찰이 독립운동가들에게 했던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이런 걸 본 적이 없었어요. 아니, 보려고 하지 않았죠. 일본 교과서에는 이런 내용이 거의 없었거든요. 카메라 감독이 촬영을 멈췄어요. 손이 떨려서 카메라를 들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통역 스태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 할아버지도 여기 갇혀 계셨대요. 독립운동을 했다는 이유로요. 밖으로 나왔을 때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평범하게 걷고 웃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이 아픔을 품고도 앞으로 나아간 거였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한국 역사학자를 인터뷰했습니다. 60대 중반의 교수님이었어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일본은 과거를 숨겼다고요. 축소했다고요. 그러면서 물으셨어요. 과거를 외면한 나라가 어떻게 미래로 나아갈 수 있겠느냐고요. 저는 반박하고 싶었어요. 일본도 사과했다고 말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저 자신도 몰랐거든요.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정말 진심으로 사과했는지를요. 교수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은 과거의 아픔을 정면으로 마주했다고요. 숨기지 않았어요. 기억했고, 기록했고, 교육했습니다. 그 고통을 딛고 일어섰기에 지금의 한국이 있다고 하셨어요. 저녁에 홍대에서 대학생들을 인터뷰했습니다. 22살 여학생이 말했어요. 할아버지가 일제강점기 징용으로 끌려가셨다고요. 그런데 그 학생은 웃고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늘 말씀하셨대요. 과거는 기억하되 미래는 우리가 만든다고요. 일본을 미워하지 말고 우리가 더 잘 살면 된다고 하셨대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일본은 뭘 했나요? 과거를 숨겼죠. 책임을 회피했어요. 그러면서 한국이 계속 과거 문제를 꺼낸다고 불평했습니다. 한국은요? 고통을 기억하면서도 앞으로 나아갔어요. 그리고 정말로 해냈죠. 호텔로 돌아와서 일본 뉴스를 검색했습니다. 정치인들의 망언이 나왔어요.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하는 발언들이었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그랬어요. 한국이 왜 자꾸 과거 얘기를 하냐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은 알았습니다. 우리는 제대로 사과한 적이 없었어요. 진심이 없었죠. 그저 형식적으로 마지못해 했던 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작가가 조용히 물었어요. PD님, 우리 이 다큐 어떻게 만들 거예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진실을 담겠다고요. 보이는 그대로, 느낀 그대로 담겠다고 했습니다. 챕터 5. 2주째 취재가 계속됐습니다. 우리는 판교 테크노밸리로 갔어요. 한국의 실리콘밸리라 불리는 곳이었죠. 네이버, 카카오 같은 IT 대기업 본사가 모여 있었습니다. 건물들이 압도적이었어요. 유리와 철골로 만들어진 거대한 구조물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습니다. 일본의 IT 기업 건물들과는 비교가 안 됐어요. 한 스타트업 CEO를 인터뷰했습니다. 31살이었어요. 자신의 회사가 만든 AI 서비스를 설명했는데 저는 절반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앞서 있었거든요. 그가 말했어요. 이미 일본 기업 3곳과 계약했다고요. 일본은 기술 개발이 느려서 우리 제품을 사간다고 했습니다. 일본이 기술을 사간다고요? 예전엔 반대였잖아요. 한국이 일본 기술을 배우고 사고 따라가려 했었죠. 이제는 완전히 뒤바뀐 겁니다. 카메라 감독이 촬영을 마치고 말했어요. 이거 방송 나가면 일본이 발칵 뒤집힐 거라고요. 저도 알았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근처로 갔습니다. 공장 안은 촬영할 수 없었지만 밖에서 출퇴근하는 직원들을 인터뷰했어요. 한 엔지니어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만든 반도체가 전 세계 스마트폰에 들어간다고요. 애플도 구글도 우리 칩을 쓴다고 했어요. 그리고 덧붙였죠. 일본 반도체 산업은 끝났잖아요. 라고요. 그 말이 칼처럼 꽂혔습니다. 1980년대만 해도 일본이 세계 반도체 시장을 지배했어요. NEC, 도시바, 히타치. 그 이름들이 최강이었죠. 그런데 지금은요? 삼성과 TSMC 뒤에서 먼지나 털고 있었습니다. 저는 물었어요. 어떻게 일본을 따라잡았냐고요. 그는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멈추지 않았다고요. 일본은 과거의 영광에 안주했고 우리는 계속 투자하고 연구했다고 했어요. 결과는 명확하다고 했습니다. 맞았어요. 일본 기업들은 단기 이익에만 집착했죠. 연구 개발비를 줄이고 인력을 감축했습니다. 편하게 가려고만 했어요. 한국은 달랐습니다. 위기가 와도 연구를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투자했죠. 저녁에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문화 콘텐츠 프로듀서를 만났습니다. K- 드라마를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작품이 넷플릭스에서 전 세계 1위를 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물었어요. 일본 드라마도 한때 아시아를 휩쓸었는데 왜 지금은 한국 드라마만 잘 나가냐고요. 그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일본은 안전한 것만 만든다고요. 똑같은 이야기, 똑같은 배우, 똑같은 연출. 변화가 없다고 했어요. 한국은요?
계속 도전한다고 했습니다. 실패해도 다시 시도하고 새로운 걸 만들어낸다고요.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일본 시장도 이제 우리 타겟이라고요. 일본인들도 한국 드라마를 더 좋아한다고 했어요. 저는 부정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못했습니다. 제 주변 사람들도 넷플릭스에서 한국 드라마만 봤거든요. 일본 드라마요? 아무도 안 봤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 작가 한 명이 말했습니다. PD님, 우리 원래 한국의 문제점을 찾으러 왔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못 찾았어요. 오히려 일본의 문제만 보이는데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약점을 찾고 싶었어요. 빚이 많다든가, 저출산이 심하다든가, 사회 갈등이 크다든가. 뭐라도 찾아서 일본이 더 낫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문제들은 일본도 똑같았어요. 아니, 더 심했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서울의 야경이 화려했어요. 빛나는 건물들, 움직이는 차들, 살아있는 도시였습니다. 도쿄도 야경이 아름답죠. 하지만 느낌이 달랐어요. 도쿄는 과거의 영광을 붙잡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서울은 미래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챕터 6. 2주간의 한국 취재를 마치고 도쿄로 돌아왔습니다. 공항에 내리자마자 느꼈어요.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사람들의 표정이 무거웠죠. 느린 걸음, 지친 얼굴, 생기 없는 눈빛. 서울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NHK 편집실로 들어갔을 때 저는 각오했습니다. 이 영상들을 어떻게 엮을지, 어떤 이야기를 만들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팀원들도 다들 긴장한 표정이었죠. 첫 편집회의가 시작됐습니다. 모니터에 서울거리가 나왔어요. 밤 10시인데도 학원 건물마다 불이 켜져 있는 장면이었죠. 국장님이 말했습니다. 이거 너무 자극적인 거 아니냐고요. 일본 시청자들이 기분 나빠할 거라고 했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사실인데요? 라고요. 국장님 얼굴이 굳었습니다. 다음 장면은 한국 직장인 인터뷰였어요. 퇴근 후에도 영어를 배우고 코딩을 공부한다는 내용이었죠. 선배 프로듀서 한 명이 말했습니다. 이건 한국을 미화하는 거 아니냐고요. 우리가 일본 방송인데 왜 한국을 띄워주냐고 했어요. 저는 반박했습니다. 미화가 아니라 현실이라고요. 우리가 직접 보고 촬영한 거라고 했습니다. 거짓말을 할 순 없다고요. 회의실 분위기가 얼어붙었어요. 며칠간 편집을 계속했습니다. 밤을 새우며 영상을 다듬었어요. 자극적인 부분은 빼고 부드럽게 만들려고 했죠. 하지만 뺄수록 이상했어요. 진실이 사라지는 느낌이었거든요. 작가 한 명이 제게 말했습니다. PD님, 이렇게 만들면 거짓말 방송이에요. 우리가 본 건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충격받았고 부끄러웠고 반성했잖아요. 그걸 담아야죠.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어요. 원본 그대로 가기로요. 편집본을 국장님께 보여드렸습니다. 90분짜리 다큐멘터리였어요. 한국의 성장, 일본의 정체, 그리고 역사 문제까지 전부 담았습니다. 국장님은 한참을 아무 말 없이 봤어요. 끝나고 나서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죠. 이거 방송 나가면 난리 날 거야, 라고요. 우익단체가 가만 안 있을 거고 시청자 항의가 빗발칠 거라고 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그래도 내보낼 건가요? 국장님은 오랫동안 고민하셨어요. 그러다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우리가 방송인이라면 진실을 보여줘야 한다고요. 불편해도 받아들이기 힘들어도 진실은 진실이라고 하셨어요. 방송 일자가 잡혔습니다. 2025년 3월 15일 토요일 밤 9시였어요. 제작진은 긴장했습니다. 어떤 반응이 나올지 예상할 수 없었거든요. 혹시 방송사고라도 나는 거 아닌가 걱정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방송 전날 밤 저는 집에서 최종 편집본을 다시 봤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한국의 모습들, 인터뷰이들의 말, 그리고 저희 팀이 느낀 감정들. 전부 진실이었어요. 꾸민 것 하나 없었습니다. 마지막 장면은 서대문 형무소였어요. 어두운 간방과 고문 도구들, 그리고 자막이 나왔죠. 우리는 이 역사를 제대로 배운 적이 있었나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저는 울컥했습니다. 정말 그랬거든요. 저는 몰랐어요. 일본이 뭘 했는지,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아팠는지 배우지 못했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드디어 방송 당일이 됐습니다. 저는 방송국에 있었어요. 실시간 시청률을 확인할 수 있었죠. 팀원들도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밤 9시 방송이 시작됐어요. 시청률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20%, 30%, 40% 계속 올랐어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다큐멘터리가 이렇게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는 건 거의 없었거든요. 그리고 SNS가 폭발했습니다. 챕터 7. 트위터가 미쳐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방송 시작 10분 만에 관련 해시태그가 실시간 트렌드 1위에 올랐어요. 댓글들이 초당 수백 개씩 쏟아졌습니다. 이게 진짜야? 한국이 저렇게 발전했다고? 우리가 과거에 저런 짓을 했다니. 몰랐어. 이건 한국 찬양 방송이다. NHK 미쳤나? 찬반이 극명하게 갈렸어요. 시청률은 계속 올랐습니다. 50%, 60%, 70%. 믿을 수 없는 숫자였어요. 사람들이 방송을 보다가 주변 사람들에게 알린 거였죠. 빨리 채널 돌려보라고요. 방송 중간쯤 서대문 형무소 장면이 나왔을 때였습니다. 트위터가 잠시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폭발했습니다. 이런 역사를 왜 학교에서 안 가르쳤지? 할아버지 세대가 이런 짓을 했다는 게 부끄럽다. 역사 왜곡이다. 과장된 거다. 엄청난 논쟁이 벌어졌죠. 방송이 끝났을 때 시청률은 87%였습니다. 일본 다큐멘터리 역사상 전무후무한 기록이었어요. NHK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전화기가 불타듯 울려댔고 이메일은 폭주했어요. 저는 회의실에 앉아 반응들을 지켜봤습니다. 유튜브에는 벌써 불법 업로드된 영상들이 퍼지고 있었어요. 조회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죠. 댓글창은 전쟁터였습니다. 일본의 현실을 직시하게 만드는 방송이었다. PD는 매국노다. 일본을 모욕했다. 한국에 사과해야 한다. 우리가 잘못했다. 과거는 과거다. 왜 자꾸 꺼내나? 다음날 아침 모든 신문 일면에 이 다큐가 실렸습니다. 요미우리 신문 NHK 다큐 일본 사회의 충격파. 아사히 신문 우리가 외면한 진실 87% 시청률의 의미. 산케이 신문 자학적 역사관 방송 논란 일파만파. 보수 신문들은 맹비난했어요. 좌파 신문들은 용기 있는 방송이라고 칭찬했죠. 일본 사회가 완전히 둘로 쪼개진 느낌이었습니다. 국회에서도 문제가 됐어요. 보수 의원들이 NHK를 국회로 불렀습니다. 왜 이런 방송을 냈냐고 추궁했죠. 국장님이 출석해서 답변했어요. 취재한 내용을 사실대로 보도했을 뿐이라고요. 야당 의원들은 오히려 방송을 옹호했습니다. 일본이 직면해야 할 진실이라고 했어요. 거리 여론은 더 복잡했습니다. 도쿄 시내에서 인터뷰를 해봤어요. 60대 이상 어르신들은 대부분 불편해했습니다. 왜 굳이 그런 걸 방송하냐고, 한국에 너무 관대한 거 아니냐고 했죠. 하지만 젊은 세대는 달랐어요. 20대 대학생은 말했습니다. 충격이었다고요. 한국이 저렇게 발전한 줄 몰랐고 과거 역사도 제대로 몰랐다고 했어요. 부끄럽고 화가 난다고 왜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았냐고 했습니다. 30대 직장인도 비슷했어요. 퇴근 후 학원 다니는 한국인들 보고 자극받았다고 했죠. 자기도 뭔가 배워야겠다고 생각했대요. 방송 일주일 후 영어학원 등록자가 30% 늘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서점에서는 한국 관련 책이 불티나게 팔렸어요. 역사책, 경제책, 자기계발서까지. 한국을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급증한 거였죠. 하지만 반발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우익단체들이 NHK 앞에서 시위를 벌였어요. 확성기로 고함을 질렀습니다. 매국 방송이라고 일본을 배신했다고 외쳤죠. 협박 전화도 왔어요. 저한테도 직접 걸려왔습니다. 조심하라는 협박, 욕설, 저주. 무서웠어요. 경찰 보호를 받아야 할 정도였습니다. 팀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집 앞에서 미행당하는 사람도 있었고 SNS에 악플이 달리는 사람도 있었죠. 하지만 응원도 많았습니다. 시청자 게시판에는 감사 메시지가 넘쳐났어요. 진실을 보여줘서 고맙다고, 용기를 내줘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눈물 나게 고마웠어요. 한 통의 편지가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80대 할머니가 보낸 거였어요. 자기 남편이 전쟁 때 한국에 갔었다고 돌아와서는 악몽에 시달렸다고 했습니다. 죽기 전에 한국인들에게 미안하다고 계속 중얼거렸대요. 그 편지를 읽고 저는 울었습니다. 일본은 변해야 했어요. 이대로는 안 됐습니다. 챕터 8. 방송 한 달 후 저는 다시 서울에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혼자였어요. 팀원들은 도쿄에서 후속 작업을 하고 있었죠. 저는 마음을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인사동 거리를 걸었어요. 전통 찻집에 들어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사람들이 보였어요.
젊은이들, 가족들, 관광객들 모두 행복해 보였습니다. 한 통의 전화가 왔어요. 국장님이었습니다. NHK에서 토론 프로그램을 만들기로 했대요. 한일 관계, 역사 문제, 미래 협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라고 했습니다. 제가 진행을 맡아달라고 하셨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대답했어요. 하겠다고요. 다음날 아침 호텔에서 일본 뉴스를 봤습니다. 놀라운 기사가 나왔어요. 일본 정부가 한국과의 역사 대화를 재개하기로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젊은 세대의 요구가 거셌대요. 제대로 된 사과와 반성이 필요하다고요. 완벽하진 않았어요. 여전히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았죠. 하지만 시작이었습니다. 명동 거리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뭘 찾으려 했죠? 한국의 문제점이었어요. 일본이 여전히 우위에 있다는 증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찾은 건 다른 거였어요. 과거를 정면으로 마주한 나라의 힘, 세대 간의 감사와 연결,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사람들, 그리고 고통을 딛고 일어선 강인함. 일본이 잃어버린 것들이었습니다. 저녁에 한강공원에 갔어요. 사람들이 조깅하고 자전거 타고 돗자리 깔고 앉아 있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죠. 그런데 저는 알았어요. 이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를요. 누군가가 목숨 걸고 지킨 나라, 맨손으로 일궈낸 땅, 굶주림과 가난을 이겨낸 역사. 그 위에 이 평화가 있었습니다. 일본은요? 평화를 당연하게 여겼어요. 선배 세대의 희생을 잊었죠. 그래서 감사도 없었고 연결도 끊어졌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작가한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PD님, 도쿄에서 대학생들이 한국 역사 스터디 모임을 시작했대요. 벌써 100명이 넘게 모였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변화는 시작됐어요. 느리겠지만 확실하게요. 공항으로 가는 길 택시기사 아저씨가 물었습니다. 일본 분이시죠? 다큐 만드신 분 아니냐고요. 저는 놀라서 물었어요. 어떻게 아냐고요? 아저씨는 웃으셨습니다. 한국에서도 화제였다고요. 일본 방송인이 용기 있게 진실을 말했다고 존경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이제 시작이죠. 일본도 변할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다르니까요. 공항에서 탑승 수속을 하며 생각했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저는 오만했어요. 한국을 무시했죠. 일본이 여전히 위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진정한 강함은 과거를 인정하는 용기에서 나온다는 걸요. 진짜 발전은 다음 세대를 위해 희생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걸요.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보였어요. 빛나는 도시, 살아있는 나라였습니다. 일본도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저는 믿고 싶었어요. 가능하다고요. 하지만 그러려면 먼저 해야 할 게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 과거를 바로잡는 것,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제대로 된 역사를 가르치는 것. 그게 먼저였습니다. 사과가 먼저이고 그 다음에 발전이 있습니다. 과거를 고치지 않고 미래만 바라보는 건 공허해요. 진정한 미래의 길은 과거를 바로잡고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나아가는 길입니다. 도쿄에 도착했을 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계속하겠다고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겠다고요. 일본이 변할 때까지, 진심 어린 사과를 할 때까지 멈추지 않겠다고요. 왜냐하면 이제 알았거든요. 한국의 성장 비결이 뭔지, 일본이 왜 멈춰섰는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요. 답은 간단했습니다. 과거를 외면하지 말고 다음 세대에게 감사하며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것. 그게 전부였어요. 오늘의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일본인조차 감탄한 한국의 기적. 그 중심에는 바로 여러분이 계셨습니다. 맨손으로 고속도로를 만들고 밤새 마을을 일으키고 굶주림 속에서도 자식들만은 배불리 먹이겠다고 악착같이 버티셨던 그 시절. 여러분의 땀과 눈물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일본 젊은이들은 이제 한국을 배우려 하고 세계는 K-라는 이름 앞에 감탄합니다. 그 모든 영광의 뿌리는 바로 여러분의 희생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지금 젊은 세대가 그걸 기억하고 감사한다는 겁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의 헌신을 가슴에 새기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킨 이 나라, 여러분이 일으킨 이 땅. 자랑스러워 하십시오. 당신들은 진짜 영웅입니다.